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쿠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쿠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그리고 막점 마쿠의 새로운 두 형님을 좀 모셨습니다. 자, 먼저 부드러운 카리스마 김성환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부드럽죠? 네. 자, 요까지 얘기하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지 않은 부드러워요. 것처럼 자, 이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여의도에서 20년 넘게 잔뼈가 굵었고요. 여의도 짬밥이 20년인데 사실 의원실에서는 마쿠 실세에서 연구소장으로 명을 바꿨습니다.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네. 뭐 안 좋은 기억 있었나요? 좋은 기억 많아요. 네. 저는 이 두 분 뵙고 저 방송국 잘못 온 줄 알았어요. 네. 다른 방송국인 줄 알았어요. 다른 방송 가면 두 분이 항상 싸우세요. 네. 제가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네, 논쟁을 항상 하시는데 아니요, 항상 네. 방송 전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요. 네. 그걸 딱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딱 물어봐요. 어. 의원실 사람. 아니 막좀 마쿠였으면 취재를 해야죠. 당연히. 마쿠 실세가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네, 누구한테 자주 하긴 합니다. 비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의 형님 모셨습니다. 팩트 체크라면 이분을 뭐 따라올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근데 제가 형님이 맞나요? 당연히 저보다 형님이시죠. 아, 그렇군요. 저한테도 알겠습니다. 형님이잖아요. 예. 아, 박지훈 진행자보다 형님 한 살 많습니다. 한 살이 두 아니라 살 많네요. 2살. 2살이나. 네. 아, 엄청난 충격적입니다. 오늘 막점 먹고 형님 버전이네요. 네. 자, 이른바 이 형님 막전 막고의 형님 버전입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이 두 분이 딱 무게 중심을 잡아주시니까 평소보다 더 좀 든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막점 마쿠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오창석하고 장해찬 평론가입니다. 조금 동생들이죠. 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오늘 형님들의 또 한 수를 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저 좀 바라보고 얘기해요. 저는 정말 나오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제가 되게 나오고 싶다고 주위에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드디어 막점 마쿠에 나왔다고 네. 가문의 경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롱런의 비결이 있네요. 아니, 진짜예요. 잘 알지도 못한 프로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나를 하시네요. 보고 얘기하는데 왜 자기가 대답을 하고 뺏어가가지고 좋습니다. 나오고 예. 싶었다고. 맨날 아니, 그러면 그 어느 요일 몇 시에 방송된지 아십니까? 목요일 날 11시에 방송합니다. 어. 아니, 제 경기도에 살아요. 그래가지고 OBS 항상 제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할 말이 없네요.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네. 오늘 말하지 마세요. 제 혼자 다 할게요. 아, 그러니까. 기선 제압 확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 진행하실 때 굉장히 재밌게 시사를 이렇게 재밌고 쉽게 풀어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재밌게 시사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박진장보다. 아유, 막 기대가 오늘 되는데요. 자, 재보궐 선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모두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1년 임기긴 하지만 이 재보궐 선거의 승패에 따라서 2022년 대선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여야 모두 올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을 자세히 이 두 분 마쿠 실세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보궐 선거가 이렇게 관심을 끈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지만 여야 언급되는 사람들도 대선 주자급들이 좀 대거 언급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뭐 무난히 승리할 것이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이번 재보궐 선거 현재 분위기 좀 총평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역사상 처음 있는 선거예요. 역사상 처음이다. 왜냐하면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 선거가 대선을 1년 앞두고 네. 벌어지는 선거고 여당 단체장들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두 사람 다 서울과 부산 이 정말 우리나라의 제1도시, 제2도시 그렇죠. 이런 데서 좀 벌어지잖아요. 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전반적인 판세는 여당에게 불리하다라고 불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한테 유리하다라고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고 같은 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김상현 평론가님은요? 그렇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지.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선거다. 물론 이제 여당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당이 굉장히 큰 책임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선거인 것만은 뭐 틀림이 없는데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꼭 야당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여자 야당이 왜라고 총평만 생각하냐면 해주셔도 되는데 예, 아, 좋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하십시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예, 좋습니다. 예. 첫 번째는요, 그 성범죄당을 심판하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성범죄다. 네, 그다음에 부동산 폭등 문제도 심판하자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고, 작년에 조국 사태 이후에 정의와 공정을 잃어버린 이 정권 심판하자. 그래서 심판론,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 쓰리 심판론. 쓰리 심판론, 쓰리 그렇기 심판론. 때문에 야당에게 명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뭐 또 한 말씀 하시려고요? 아니요, 글쎄요. 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네. 심판론이 제대로 작동했던 적이 있었는가? 이거는 그런 생각이 지방선거군요. 네. 지방선거예요. 예. 여당 심판론이 작용했던 지방선거인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현재 부산이나 뭐 서울 지지율 추세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전에 먼저 팩트 체크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 장성철 소장님이 역사상 처음 있는 선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201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고 2012년에 아. 대선이 있었어요. 그때 뭐 부산시장은 없었지만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는 동시에 그러니까 제1도시, 제2도시. 완투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때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1년 전에 있었고 그 선거 결과가 이제 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추후에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2011년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거는 좀 네. 이따 말씀을 드리고 먼저 지지율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23일 지난 23일 리얼미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32% 그리고 국민의힘이 30.0%. 그래서 오차 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상승세와 하락세가 좀 뚜렷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더 올랐고요. 네. 그런데 서울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하고 여기서는 이제 부울경으로 묶어서 봅니다. 네. 그래서 서울을 보면은 민주당이 28.1, 국민의힘이 28.7.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높아요 지금 서울 지역에서. 네. 그리고 부산 부울경인데 민주당 29.1, 국민의힘 32.2.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이 야당이 유리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결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근거 있는 예, 얘기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난 23일에 같이 그 CBS랑 KSOY가 네. 그 서울시장 이제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그때 후보군에 대해서요? 근데 네. 그거는 좀 뒤에 말씀드리고 네. 그때 이 기조를 물어봤어요. 기조 뭐냐면은 그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여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가 41.5%, 여당은 찍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해야 된다가 47.3%. 그래서 6% 가량 포인트 가량 더 높았어요. 야당에 투표하겠다가 현재는 그러니까 어찌 됐든 흐름이 야당에게 약간 더 유리하다 정도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쓰리 심판론을 얘기했던 장성철 소장님이 뭐 이런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지 않습니까? 네. 서울과 부산에서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장 소장님 말씀대로 사상 초유의 선거인 것만큼은 예,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흔히 선거에서 뭐 인물 구도 바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선거의 핵심 이슈나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자, 김준일 기자 좀 먼저, 짚어주시죠. 예, 사실 이제 뭐 순서는 사람들마다 평론가들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일단은 바람을 제일 위에 놓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노무현 바람 아니면 2004년에 탄핵으로 인한 탄핵 역풍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내년 선거는 바람은 일으키기가 여야 별거 없어요. 일으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구도도 중요합니다. 이제 여권 분열이냐 야권 야권 분열. 지금 분열이냐. 약간 점치기가 힘들어요. 예. 지금은 좀 힘든데 이번 선거는 그래서 인물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네. 누가 나오느냐 이게 불명확하다라면은 어떤 인물이 비호감도가 적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인물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특히 비호감도가 적은 인물이 아마 유력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국민의힘은 이 선거의 열쇠가 부동산이다, 부동산 이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을 좀 부각시키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부나 어느 정권이나 쉽지는 않잖아요. 왜 정부 편 들어요? 어느 정권이나 어떤 정권이나. 아니 지금 당신네라. 옛날 정권이다. 누구 정권? 죄송합니다. 예. 어느 정권이 쉽진 않잖아요. 근데 네. 제 임계점이 지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뭐냐면은 부동산이 폭등을 해서 집 가진 분들 네. 폭등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집값 올라가지고 너무 좋아 막 이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금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네. 아, 나는 은퇴해가지고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세금으로 내 은퇴 자금 다 뺏어가네? 분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집 없는 분들, 집 없는 사람들. 전세, 월세 사는 분들, 예.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전세 자금 구할 수가 없어요. 지난 총선 때는요, 집값은 폭등했지만 전세 자금, 월세 자금은 좀 안정적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저희 일산 같은 경우도 네. 대략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집 있는 분과 없는 분이 대략 50대 50이에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그 지역에서 아니 도대체 부동산 실패의 정말 원흉이야라고 했는데도 민주당 후보가 또 뽑혔어요. 네. 왜 그랬냐면 왜 그랬습니까? 집 없는 분들이 전세 월세 시장은 안정돼 있어가지고 아, 집값 오르는 사람들 정말 쌤통이다. 세금 많이 내라. 그런 감정이 있었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는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분노의 임계점이 지났다. 넘어갔다. 그래서 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선거에 4대 요소가 있습니다. 또 있어 요소가 하나 더? 아니 여기에 지금 인물 구도 구도 바람이라고 바람. 했는데 이거 네. 아니에요. 뭐가 있죠? 뭐가 또 제일 있죠? 중요한 게 명분입니다. 명분. 네. 이 정말 이 선거를 치르는 명분, 후보가 출마하는 명분 이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구도, 인물, 그다음에 정책이 중요해요. 정책도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부산시장 내놓기 위해서 가덕도 팍 내놓잖아요. 네. 정책도 중요하다라고 이게 선거의 4대 요소. 4대 요소. 제가 이것을 20년 노하우로 개발한 겁니다. 4대 요소 중에 네 번째는 칭찬 좀 이제- 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작성을 소장. 정책은 너무 기본 요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정책을 안 하면 정권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부동산 정책 그렇게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또 그게 일단-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는 네.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뭐 장수철 소장은 뭐 분석을 그동안에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 결과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뭐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당연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는 있는 그러니까 분노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투표로 바로 연결될 것인가 그런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고 저는 아하.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세입자나 이런 분, 집 못 가진 분들도 화가 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상당수가 상당히 많은 여론이 일종의 그 프로파간다에서 만들어졌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마 다음 정부 때 다 덕볼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 어느 정부라든가 집 뭐 무슨 뚝딱 그냥 집 져가지고 바로 다음에 사람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집 지으면 아마 다음 정부 때는 부동산 한층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부담 덜고 아마 정책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좀 참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집 못 가진 사람이 한 43%, 40%가 넘잖아요. 넘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들여다 보면은 임대차 3법으로 오히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지금 당장 돈을 내야 되는데 돈 안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늘 4년마다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던 분들이 아하. 있었는데 네. 그런 분들이 다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그러니까 그 실거래가로 하면 한 9억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전체 주택의 한 90%가 넘습니다. 물론 수도권 비중을 조금 더 높을 수 있지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분노를 그냥 우리가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 전에 뭐 전세 대책 내놨을 때 호텔이나 이런 거 막 개조해가지고 내놓은 게 무슨 대책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전체 10%도 안 되는 물량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체인 것처럼 비추게 만드는 게 그게 선전이거든요. 언론이라는 거죠. 언론이 네. 아니 그렇게 그게 그런 언론에서 한 게 문제를 아니라니까요. 얘기할 때 이낙연 대표가 제일 먼저 본말을 얘기했어요. 전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본말 전도한 건 이낙연 대표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본인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부동산 대책 곧 나오는데 호텔을 개조해서 이거 뭐 공공임대 하겠습니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언론에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살짝 힌트 그거에 준 거지. 그게 대해서 무슨 뭐 지금 대책이에요. 김사평로 말씀은 그거에 대해서 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뭐 아니다라는 제가 그 편들은 거 아니, 절대 이낙연 아니고요. 왜 편들어요? 아 이낙연 편지 왜 듭니까? 알지도 계속해요. 못하는 사람은. 그럼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월세 사는데요. 네. 전세로 이사를 하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매물이 없습니다. 근데 많이 듣는 이야기가 원래도 뭐 정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워낙 언론이랑 이 뉴스 뭐 신문 그리고 야당에서 워낙 공격을 해대니까 지금 위기감이 더 고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들도 더 지금 집 내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불안감에 더 안 내놓고 매물이 없고 그러니까 더 구하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책임론이 있지 않나. 4대1로 싸우는 것 같아요. 4대1 아니 아니고요. 저는 진짜 제가 요즘 오해했습니다. 너무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제 아니 집구하기 그래서 그런지 힘들어서. 이거는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이 많이 실패했다면 떨어진 만큼 여당이나 정부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진 만큼 야당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만큼 탄력은 또 못 받잖아요. 못 받아요. 어때요? 앞으로 못 받아요. 비관적- 왜냐하면 그게 예. 구심점이 없어서 그래요.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요. 대권 후보라든지 이런 그렇죠.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대한 세력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는요. 그래 문재인 정권 싫어. 이낙연, 이재명 싫어. 그러면 국민의힘은 누구? 김종인, 주호영? 이거 아닌 것 같아. 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권 후보가 올바로 바로 서야 이제 지지율로 견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비유 하나만 해볼게요. 네. 지난 4월 총선 때 민주당이라는 식당하고 국민의힘이라는 식당이 경쟁을 하다가 국민의힘 식당 망했어요. 주방장 맛이 없어서. 네. 불친절해서 그다음에 주인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뭐 거만해서 네. 망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더러운 음식점이라서. 근데 간판도 바꿨어요. 종업원도 바꿨어요. 주방장을 안 바꿨어요. 음식이 계속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 음식점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빨리 메인 주방장 셰프를 유명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이런 사람 있습니다. 우리 음식점 오세요라고. 근데 그쪽 얘기하러 왔는데 그쪽 비판해도 됩니까 이렇게? 전 합리적인. 바뀌어야 된다 거기 다. 합리적인. 아니 이거 이거 뭐-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그럼 거예요? 뭐 진다는 거 이긴다는 거. 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곧 이제 서울시장 후보, 대선 후보가 야, 이거 참 출발할 거니까. 5대 0인데 이길 지금 수 이렇게 있다. 되면 4대 1도 아니고. 아니 이게 그래서 사실 네. 내년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는 선거 네. 전략이 저는 굉장히 잘 중요하다고 짜야 된다. 생각해요.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집권 여당으로서는 항상 공격을 받기 마련이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야당은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판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먹힐 것이냐 이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비판이 과도한 측면도 사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어떻게 선거 프레임을 잘 짜느냐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이슈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도 그랬어요. 그때 야권 심판론 되게 많았다고 얘기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달랐거든요. 야권 완전히. 심판. 야권에서 여권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권 심판론 나오고 그렇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선거 결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판으로 들어갔을 때와 들어가지 않았을 때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좋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거의 4대 변수 이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봐야 한다. 명분. 여당이요. 네. 지금 누구를 공천할 수 있는 명분이 안 돼요. 잘 아시죠? 본인들 약속 깨버리고 이제 출마 공천하겠다고 약속한 거 명분이 없어요. 네. 구도 1대1 구도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인물. 인물은 조금 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고 네. 정책. 결국에는 여권에서 부동산 서울 지역. 자, 부동산 우리가 잡겠습니다. 25번째 대책 내나요? 이거는요. 이 변수 중에 3가지가 여권에 불리하기 불리하다. 때문에 야당이 유리하다. 인물은 좀 부족한데 그래도 유리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사실 팩트 체크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장 소장님 얘기하실 때. 시간 이명박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한 네. 20번씩 내놨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안정됐잖아요. 24번 내놨다 그래가지고 안정된 건 아니고 정책을 잘했다기보다는 지금 부동산 전문가 붙잡고 한번 다 물어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 규제 완화하고 박근혜 정부 때 주택 제대로 짓지 않아가지고 직공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후과를 문재인 정부가 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제가 비껴나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부 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제대로 부동산 정책했으면 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건 객관적으로 얘기할 그러니까 부동산 때도 문제는 그래요. 뭐 여기 아니야, 이슈가 저도 말 좀 할게요. 말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 탓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 탓이 알고 정책이 계속 있었다는 그 말을. 그게 탓이죠. 왜 자꾸 김성환 평론가님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능력 있는 정부면요. 네네네. 집권 4년 차잖아요. 네네. 그건 집권 초기부터 야 박근혜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집값 안정화시키고 정말 서민들 전세 월세 이거 마음껏 구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했어야 되는데. 네.
집권 4년 차에 와서도 박근혜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맞다. 무능력한 정부 네.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시장 얘기부터 또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야, 김해공항 백지화 발표가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PK 선거에서는 지금 신공항 문제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김해 신공항 확정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건데 요 용역부터 결정한 것 또 이번에 또 어떤 이유로 다시 나왔는지 그것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게 일단 2006년도 12월이었나 말에 2006년도 말에 노무현 대통령이 동남권 신공항의 신공항.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그렇죠. 일련의 흐름이 있습니다. 2002년에 양양공항, 2007년에 무안공항 생기면서 네. 이제 영남 지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국제공항이 그러니까 좀 큰 데가 없으니까 큰 거. 세워야 된다라는 흐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각 대선 후보들이 모두가 동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명박 후보도 세워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2009년도에 밀양 그리고 가덕도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두 개를 이제 최종 후보지로 선정을 한 다음에 실사를 했는데 2011년에 둘 다 비용 편익이 1.0이 안 넘는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으면 손해다. 그래가지고 백지화가 됐어요. 그리고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또 공약을 내세운 다음에 2016년에 네. 김해 신공항이 갑자기 됐어요. 그러니까 김해를 확장하는 걸로. 김해 공항을 확장해서 그렇죠. 신공항으로 만드는 걸로.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이제 정치적 타협이었다 얘기가 좀 나오는 게 당시에 이제 지자체들끼리 부산, 뭐 울산, 경남, 뭐 대구, 경북이 다 지자체장들이 싸우고 있으니까 네. 다 모아가지고 지자체 내가 공정하게 할 테니까 결과에 승복해라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라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네.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뭐 요인이 있었지만은 비용 문제였어요. 비용 그렇죠. 문제. 예. 2016년에 그 비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게 4조 3,929억 원이 든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네.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를 두 개 만들면 10조 7,587억 원. 그리고 하나만 만들면은 7조 8,810억 원이 나온다. 그리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 두 개 만들면 6조 1,387억. 그리고 하나 만들면 4조 7,815억. 그래서 더 비싸네요 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덕도가 제일 경제성, 그러니까 돈을 많이 부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밀양이고 김해신공항이 가장 돈을 덜 써도 되니까 그래서 김해가 이제 됐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정이 됐는데 이제 오거돈 시장이 네. 2018년에 지방선거 나오면서 그거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그거가 부울경 자체 검증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까지 와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검증을 해서 얼마 전에 백지화까지 결론이 난 거죠.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가덕도가 조금 더 낫겠죠. 부산 시민들도 가덕도를 바라는 분이 더 많은데 더 제가 많겠죠. 물어보면 반대하는 분도 꽤 있어요. 또 김해 신공항을 또 확장하는 것도 또 그런 뭐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예. 네. 네, 야당에서는 결국엔 선거용 정책이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선거를 앞두고 이 시기에 이게 정책을 뒤집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비난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추진하는 이유요. 네. 기존에 정치적으로 사실 결정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그때 이제 외부 용역을 맡겨서 프랑스 업체에서 검증을 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때도 정답을 정해놓고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뭐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밀양 아니면 가덕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놓고 선택지를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김해 신공항이 툭 하고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이거는 일부러 어느 쪽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해 신공항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아하. 얘기가 당시에도 정치적 해석이 나왔고요. 타협책이었을 것이다. 예. 그거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쯤에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난데없이 갑자기 대구 군공항 이전해가지고 네. 지금 군이 의성이죠. 그쪽으로 네. 공항 옮겨가지고 공항 하나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감대나 공론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툭 하고 튀어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분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PK 지역에서 볼 때는. 네. 그러면 김해 신공항은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효용성 있게 쓸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의심하고 김해 신공항을 계속 지금 부산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김해 쪽에 지금 에코델타 시티인가요? 계속 신도시 들어서고 이러는 상황에서 공항 소음 문제나 이런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계속 확장성 있게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이냐. 아마 그런 게 부족하다고 하는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네.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다가 지금 이제 또 가덕도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네. 가덕도로 가라 이렇게 검증해서 발표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죠. PK 쪽에서 바라볼 때는 밀양은 이미 갔잖아요. 왜냐하면 대구 군공항 이전해가지고 공항 하나 만들겠다고 해서 공항 만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밀양에다가 또 만들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김해신공항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덕도. 그렇게 결론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덕도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야당이 이거 가지고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아요. 딜레마. 많은 딜레마. 왜냐하면 야당은 부산에도 의원들이 꽤 있고요. 국민의힘. 특히 대구 경북은 뭐 올 국민의힘이잖아요. 네. 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 수성 쪽이고 이게 뭔가 어떻게 이게 의견을 합치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중질환. 아, 완전히 지금 이거 큰일 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민주당 인사들은 그러죠 지금. 그래 국민의힘 고맙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뭐 가덕도 신공한 특별법까지 제출했잖아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받아가지고 니들 뭐 하는 짓이야? 막 하태경 이러고 의원 있고. 등등이 제출했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 PD님 절대로 편집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안 해요? 국민의힘께 이 좋은 대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덕도 신고가 무조건 찬성하는 거예요. 뭐 국민의 세금, 국가 재정 건전성, 파탄 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거기 뭐 대략 예산이 한 10조 7천억 들어간다는데 네. 뭐 15조 들어갈지 20조 들어갈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관문공항 필요하니까 그거 그대로 해요. 그러면서 대구 경북에 있는 의원들도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국책 사업으로 지정을 해달라. 이것도 대구 경북에 관문공항으로 만들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TK, PK 분열될 일이 없어요. 국가 세금? 아, 그거는 여당이 걱정이죠. 왜 야당이 걱정합니까? 거의 도시 숫자보다 공항 숫자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쪽에. 제가 봤을 때는요, 뭐 한두 개 더 늘어나는 건 상관이 의성 없어요. 군리에 만드는 거 아니 예를 들면 부산시를 중심으로 반경 280km 안에 네. 공항이 현재 7개가 있어요. 네. 가덕도 만들어지면 8개고요. 군위 신공항 만들어지면 9개예요. 이게 말이 돼요? 버스 정장도 아니고 이거 너무 많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이 정권이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은 부안해동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근데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시니까. 아니, 나 진짜 현실적인 대안이잖아요. 편집도 뭐 안 하지 마라. 아, 전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하면 공학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뭐. 아 대구, 그러니까 TK에서도 오히려 좀 선제 네. 공격을 하라 이 말씀이죠. 저는 예. 왜 이 정부가 이렇게 참 나쁜 정치적 결정을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게 네. 만약에 내년도 4월에 있을 선거가 부산시장 선거가 아니라 네. 대구시장이라든가 경북도지사 선거라면 네. 과연 이런 결정을 지금 했겠어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부산시장 선거에 이러한 결정이 도움이 될 테니까 이 정권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결론을 낸 거죠. 정치적인 결정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아까 사상 초유의 선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대구 경북이나 대구시장 뭐 선거하면은 그렇게 사상 초유의 선거라고 얘기 안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찌가나면 그쪽 이기잖아요. 관심 없죠. 예. 사실은. 부산은 이제 아주 격전이 되니까. 네. 근데 그런 거죠. 사실 뭐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근데 보궐선거 예상하고 검증이가 출범된 건 아니었어요. 그 전에 출범했었죠. 네, 검증이가 작년 12월에 출범했고요. 네. 오거돈 시장이 그만두겠다고 한 게 올해 4월이었어요. 그럼 오거돈 시장 문제 미리 알고 검증이가 뜬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발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발표했으면 이건 틀림없이 대선용이다. 그러면서 또 공격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공항을 관문공항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면 끝나는 문제네. 그렇죠? 제가 만들어요 그냥. 네? 근데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저는 공항 많이 만든다고 가지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엔 동의하기 어려워요. 네. 이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우리 15개 공항 중에 10개가 적자다. 그리고 공항 또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얼마 전까지 우리 관광 수요가 막 폭발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때 각 지역 공항 적자에 허덕이던 지역 공항에 국제선들 취항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만 놓고 보니까 그렇지만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작은 공항에도 국제선 막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컨텐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네.
우리나라 지역공항들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걸 같이 고민했으면은 아마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덕도로 옮기는 문제를 단순히 예산 10조가 들어간다, 7조가 들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부산 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부산 항만하고 연결할 수 있는 뭔가의 연계성에 관한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이런 공항들을 컨텐츠를 넣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발전적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치적 셈법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유리할 건가, 표가 얼마나 올 건가, 저쪽에도 표가 가야 되니까 저쪽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이쪽에도 하나 만들어주고 그건 너무 지극히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이거 뭐 정치적인 문제는 네. 뭐두 분이 이제 알아서 논쟁을 하시고 좀만 이제 팩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중에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난관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좀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 있는데 일단 가덕도라는 데가 활주로를 닦을 그 평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돼 있죠. 산으로 돼 있어요. 네, 그냥 네. 그래서 다 밀어야 되고요. 그것들로도 부족을 해가지고 바다를 매립을 해야 되는데 네. 바다의 매립이 70%냐 80%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100%까지 얘기가 나오다가 좀 산을 밀고서 매립을 하는 건데 수심이 12m에서 20m 정도 돼요. 네. 수심이 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매립을 해야 되고 문제는 이제 저기 간사이 국제공항이 바다 위에다가 만들었거든요. 거기가 수심이 18m였어요. 94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가 지금 평균 26년 동안 3.4m가 가라앉았습니다. 장기죠 좀. 예, 잠기고 있어서 이거가 유지 비용이 수백억 원이 매년 수백억 원에서 2018년에는 태풍이 쳐가지고 이거를 복구하는데 6천억 원이 들었어요. 2년 네. 동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가덕도가 적합하네. 물론 항만하고 연결돼 있어서 적합하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태풍으로 외해에 직격탄에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적합하다라고 그런 논란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실제 정치공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은 앞으로 이게 진짜로 추진이 될지 여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네. 여러 가지 논란과 팩트의 문제는 있는데요. 제가 이럴 때 이런 이슈 나오면은 지역 신문을 제일 먼저 찾아봐요. 아하. 그러니까 매일 신문이나 이런 데하고 부산일보하고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비교하는 매일은 거죠. 대구 쪽이죠. 네, 대구 매일. 네. 그러니까 대구 쪽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들을 많이 냅니다. 네. 근데 부산일보는 또 정반대의 기사를 내요. 부산일보가 기사 낸 걸 보니까 가덕도 같은 경우에 가덕도 활주로를 조금만 틀고 방향을 좀 바꿔서 지금 이제 많이 매립해야 되는 지역이 아니라 수심이 낮은 지역으로 매립을 하자. 그렇게 해서 공항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지금 뭐 10조 원 넘게 든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7조 8천억 정도만 돼도 아하.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금 밀양공항 같은 경우 지금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도 네. 9조 원 든다. 그리고 김해신공항도 4조 원이라고 지금 4조 원대 든다고 얘기하는데 산을 절취하는 비용을 지금 빼놨다. 산을 절취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7조 원 넘게 더 들 든다. 것이다.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가서 실제 그 건설 비용까지 연결했을 때 결과적으로 얼마가 더 들지는 아무도 사실은 알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에 한 이 정도 돈 든다고 얘기했다가 몇 조 원씩 더 든 경우가 너무 많았기 많았죠. 때문에 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영종도 공항 만들 때요. 인천 지금 국제공항이죠. 네. 그때 안개 때문에 이거 정말 부적합하다고 많이 얘기했었어요. 네,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네. 네.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만들고 나니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예측은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예측을 할 다 단정하기도 어렵고. 네. 네, 김성환 평론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지역 현안 국책사학과 관련해서는요. 각 지역의 신문이나 언론을 보지 마십시오. 경인방송 OBS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좋은 보도할 얘기긴 수가 한데 이제 이제 예를 들려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오늘 여기 출연하신 목표가 따로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고정. 고정 받으시려고 지금 OBS 고정하시려고 지금 가덕 신공항 이거 뭐 크게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고정이 더 큰 아니 관심. 제가 부산 쪽 의원을 네. 한 10년 모셔서 이걸 잘 아는데 김무성 의원이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김해신공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있는 활주로를 약간 5도만 틀고 다른 활주로를 만들면은요. 네. 국제공항으로서 큰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부산 지역에 2개의 국제공항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적정하냐라는 부분도 있고.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갑자기 부드럽게 톤 맞춰서 얘기하니까 또 굉장히 일리 있어 보이네. 뭐라 못 하겠어요. 아니, 근데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고민스러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종도공항 만들 네. 때 김포공항 좀 확장하면 될 걸 뭘 영종도공항 만드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원래. 네.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있는데 네. 그러면 김포공항은 그대로 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또 있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부산에 가덕도공항 만들면 그러면은 김해공항은 어떡할 거냐. 네. 그럼 김해공항은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나을 거냐 말 거냐. 앞으로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논의를 거예요. 해봐야 될 부분이죠. 제가 앞서 단정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도 네. 그런 미래에 있을 일까지 우리가 다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은 안 돼. 이런 식의 단정보다는 어떻게 그러면 해나갈 거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은 어느 쪽에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이런 식의 사고에만 우리가 빠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위험의 선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합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반대를 했어요. 네. 뭐 두 분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 의견.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지역구가 대구인데 바로 옆이에요. 네. 조영 원내대표 바로 옆입니다. 수성구. 그러니까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속내가 있는지 다음엔 대구보다는 뭐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건지 이유가 궁금하네요. 왜 그래요? 대선 나갈 거니까 크게. 당연히 PK 지역의 표를 받아야죠. 아. 이분은 이제 뭐 수성구에서 다시 국회의원 할 일이 없잖아요. 어차피 대선 나갈 거 PK 민심이나 확 얻어보자. 세금 낭비 뭐 내가 신경 쓸 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다음번에 국회의원은 안 해도 되니까. 그래 뭐더 이상 안 한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속속들이 후보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경우는 서울시장에 우상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박영선 장관도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박주민 의원도 뭐 뜻이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얘기를 좀 해보죠. 누가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여기는 양박의 싸움입니다. 양박, 박영선, 아하. 박주민 이 두 분의 아. 싸움인데 저는 박주민 의원에게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박주민 낫다. 왜냐하면 어차피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아하. 친문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주민 의원이 제일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혹시 박주민이 나오면 좋아요? 그렇지. 진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얕은 수작을 부리시면 박영진을 하는다 그러면. 박영진은 대권 나간대잖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쭉 들어봐요. 김상평 의원님. 네. 아니요, 저는 원래 단정 잘 안 해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 알기 알 수 어렵다고 없다.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번만 박주민 의원도 해주세요, 만만치는 한번. 않다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요. 우상호 의원 그냥 거저 지금까지 온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우상호 의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내 원내대표까지 지냈고요. 그러니까 당내 기반도 탄탄하고. 그러니까 사실 변수로 오히려 박영선 장관이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큰 민주당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박영선이 나왔어요. 여성 가산점 문제도 걸리죠.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이제 성비위와 관련되는 문제로 그런 문제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여성 후보를 내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거냐의 문제랑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고민이 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여론조사 지난 23일에 발표된 KSOY 여론조사를 좀 참고할 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적합도 조사입니다. 적합도?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느냐 묻는 것과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냐 묻는 거는 좀 달라요. 나오는 그렇죠. 게. 근데 예. 지금은 선거 초반이니까 적합도로 묻는 게 맞고 KSOY에서 적합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합해서 보면은 당시에 이제 박영선 18.3, 네. 나경원 17.9, 박주민 10.8, 우상호 6.3, 금태섭 6.1, 조은희 6.1, 윤희숙 5.9, 이혜훈 3.8 이렇게 아하. 나왔어요. 예. 눈에 띄는 거는 역시 여권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가장 높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지도에서 이건 인지도 조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지도 왜냐하면 싸움이었다? 정치권이나 뭐 아하.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사실은 선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지금 달아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람한테 응답을 하기가 좀 편해요. 또 하나는 이제 양 당에 보면은 다 여성 후보들이 그렇죠. 제일 많이 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어찌 됐든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나 어떤 성추행 이슈들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잠재적으로 이제 후보자 여성이 좀 나가면 어떨까라고 각 당의 지지자들이
이게 막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서 이렇게 높았는데 이거는 가다 보면은 좀 많이 변할 겁니다. 변할 이 수 순위는. 있다. 예. 지금은 좀 인지도 싸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인지도와 친문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다코스가 있습니다. 누구죠? 추미애 장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정치는요. 예. 정치의 공은요. 럭비공이에요. 둥글지가 않아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내년 설날 아니, 지나서 너무 지금 속내가 막 보여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다. 이제. 추미애 윤석열 다 같이 나와줘. 그냥 다 같이 다 같이 나와요. 서울시장으로 나와요? 아주 그냥 아까 공항 얘기부터 우리 장 소장님 얘기대로 만약에 대한민국이 된다 그러면 여기 아마겟돈이네요. 나 놀림 당하는 거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의견일 수 워낙 있으니까요. 이 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네.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의견일 제가 수 드린 있으니까요.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추미애 장관도 서울시장에 되게 관심이 많았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은 좀 희화화가 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되게 중요한 분이었잖아요. 여당 당대표도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께 신임을 많이 받는 분인데 반대 진영 사람들에게서는 완전히 정말 밉상이 돼버렸어요.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범민주 진보 진영의 다른 후보들 이름도 막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의당의 심상정 전 대표 이름도 막 나오고 열린민주당의 김진행 의원 이야기도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출마를 한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표가 갈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박빙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조금 단 몇 퍼센트 차이로 구도 만약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당락이 결정될 수 예.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과거처럼 야권 연대든 뭐 지금 이제 여권 연대가 되나요? 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지금 야권이 뭐 빅텐트 얘기하고 그러지만 그거 성공한 사례 없습니다. 과거에 뭐 한 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정치는 반정치의 형태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국민들한테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지 저 반대하기 위해서 저는 나가가지고 반대를 해서 내가 꼭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후보는 당선되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구도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지난 뭐 총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뭐 이번에 이낙연 대표도 책임 정치에 관한 언급을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독자 생존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연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처럼 얘기하면 좀 재미없지 않아요? 원론적인 얘기를 저렇게 심오하게 하시고 너무 맞는 말을 잘하셔가지고 모범생이라서 그래서 계속 틀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예측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로 들으시면 아니 되고 정치적 상상력 원래 사실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렇죠. 네. 예. 정치에서는 그런 기획이 네, 너무 흥미롭습니다, 저는. 필요하고. 뭐 심상정 김진애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김진애 의원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이분은 나오겠죠. 네. 사랑도 모르는 분이 어떻게 서울시장을 알겠습니까? 네. 이분은 김진애 의원 사랑에 대한 책 썼어요. 근데 본인이 모른다고 했잖아요. 국감장에 나와. 그거는 반어법으로 얘기한 거지. 아, 제가 반어법 공부를 안 저는 해가지고. 아직도 사랑을 잘 모르는데 근데 윤석열 총장은 사랑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제가 단편적인 사람이라서. 네. 그리고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네. 여권에서 나오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질 것 같다. 어떤 네. 후보를 내세워도. 그런데 서울시장을 야권에게 넘기긴 어렵다. 그럴 경우에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서울시장직에 관심이 많답니다. 네. 그래서 심상정 대표가 그래 나 이제 서울시민 마지막 국민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출마를 해요. 그러면은 여권 단일 후보. 가능성이 있다. 여권 단일 후보로 그냥 심상정 대표를 밀어주고 본인들은 경선을 통해서 그냥 본인들 후보를 안 내는 거죠. 그러한 시나리오도 있다라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정세균 총리도 예. 정 안 되면 내보낸다라는 얘기도 있고 유시민 작가도 내보낸다는 얘기도 있고 별 소문이 많아요. 막점 막후니까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당 얘기는 저만 하고요. 네.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데 너무 막후 얘기만 하시는 것 막구만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자 야당 얘기합시다. 야당. 야당이. 야당이 네. 문제예요. 사실은 야당이 이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 이 사람들이 좀 대물들이잖아요. 네. 근데 불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람들 안 나오는 겁니까? 전략적으로 이러는 겁니까? 정치인의 언어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다. 그래서 외국어 번역기에다 넣어가지고 네. 정치 언어 번역기에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단서를 달았어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안 나온다. 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저 외에 예. 좋은 당내 대안이 나섰으면 좋겠다. 아. 이러한 단어들을 참 유심하게 봐야 돼요. 봐야 되군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안 나간다고 계속 언론에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데를 찾아다녀요. 2달 네. 전에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서 한 하루 동안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안철수예요. 안철수 대표. 가가지고 저는 서울시장 절대로 출마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책 다 사인해가지고 주고 당협위원장들한테 잘 부탁합니다라고 인사까지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쿠에서 네. 서울시에 있는 그 당협위원장과 의원들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막 그 관심은 있는데 나는 너 안 좋아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에 어떤 선거를 어떠한 선택을 할지 우리가 네.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장은요, 서울시장 후보감이 될 수가 없어요. 대선 후보감이어야 서울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래서 네.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이런 대선 후보감이 서울시장 후보감으로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어요. 네, 질문 네. 세 사람이 나오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유승민 의원이 나오면은 저는 아주 편하게 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 편하다. 네,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빙으로 이길 것 같다. 오세훈 오세훈 시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질 거다. 기호감도가 좀 있어. 깔끔하네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유력한 대권 주자들이었어요. 네. 또 대권에 출마한 적도 있고. 근데 서울시장에 만약에 출마해가지고 이 당선되면 이 대권에가 유리할지 아니 좀 또 쉬어야 되잖아요. 바로 나가지도 그렇죠. 못하고 네. 또 떨어지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정치적 인생이 좀 그렇고 사망 선고. 생명이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얘기해 볼까요? 네. 오세훈 전 시장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장 자리 먼저 내던진 내던졌잖아요. 사람이죠. 근데 다시 네. 또 가지고 오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네. 의문이고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 의원은 이번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대선으로 바로 갈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대선 나왔는데 서울시장 후보 또 나왔다 또 대선으로 가요. 너무 힘들잖아요. 네.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안철수 대표가 저는 그나마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정치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하는 절박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하는 모양 보면 막 존재감 키우려고 하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비판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적개심을 동원하는 이런 정치적 언어를 막 사용한단 네. 말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안철수 대표 지난번에 나와서 아주 참패했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독일로 갔던 겁니다. 음. 마라톤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와서 또 서울시장 또 한 번 나올래요? 저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 정도 국민들한테 참신함이나 이런 걸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좀 구도가 좀 안 좋았고 만약에 큰 텐트가 이제 만들어지면 지금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도 이 얘기를 했어요. 빅 텐트를 하자 얘기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안철수 후보 아니면 한 명이 딱 된다 그러면 좀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거의 4대 변수. 음.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부산 출신이니까 네. 부산시장 나가고 잠깐만 마음대로 서울은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잠깐만요. 제가 좋은데요. 이거 김종인 여자 같아요. 예. 글로 제 가라고? 생각, 예. 그다음에 서울은 유승민 대표 거기 나오고. 요즘 서병수 뭐 나오긴 했잖아요. 이현주 의원도. 근데 그걸 얘기하자면 또 한참 길어지니까 길어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야권의 단일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것이 안철수. 서울에는 유승민, 부산에는 안철수. 고향이 거기니까. 그래서 대권 후보들 각 지자체 딱 장악을 해가지고 막 오는 거죠. 아직 어리잖아요. 유승민 또 대구긴 한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국적 저번에 불출마를 인물이니까. 하면서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고. 유승민 전 의원 사무실이 이름이 희망 22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22년도를 노리고 근데 있습니다는 얘기인데. 유승민 의원이 이것도 마쿠인데 유승민 의원이 서울시장에 나갈 수도 있다라고 추측하는 근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네. 스텝이 너무 빨라요. 네. 대선 후보 캠프라고 하기에는 네. 올해 지금 11월 달에 캠프를 만들었잖아요. 네. 스텝이 너무 빠르다. 네. 대선 캠프라면 내년 3, 4월에 만들어도 그렇죠. 되는데 지금 만든 거는 서울시장 캠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대선 캠프보다 서울시장 캠프에 가깝다. 그렇죠. 그리고 아. 너무 작아요 캠프가. 대선 후보 캠프라고 하기에는 그런 돈이 규모도 없어서 봐야 그런 되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자금이 제가 한 말씀만 네, 네, 드릴게요. 이게 좀 재밌는 게 네. 역사적 통계 같은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대선의 선행지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95년에 조순 후보가 뭐 시민 후보였겠는데 조순 후보가 된 다음에 97년에 김대중 네. 후보가 됐어요. DJ. 98년에 고건이 된 다음에 2002년에 노무현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2002년하고 2006년에 이명박 오세훈이 된 다음에 2007년에 이명박이 됐어요. 네. 2010년에 오세훈이 되고 2011년에 박원순이 됐어요. 근데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네. 2011년과 2012년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그게 여파가 있어서 2년이 되고 2014년, 2014년에 박원순 시장이 재선을 한 다음에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서울 지역이 아, 이거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은 약간의 선행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자, 제가 그래서 아까 2011년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뭐 좀 너무 과감하게 얘기를 네. 하지만은 2022년에 지금의 야당이 가져올 것이냐 대선을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이거는 뭐 먼 얘기지만은 아하. 하지만은 만약에 내년에 2021년에 서울시장을 가져온다. 가져온다면? 그러면 2027년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다음 선거 때 다음 가져올 선거 수 때. 있다. 그거를 안다라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후보가 예. 생각이 이게 서울시장을 한번 하고 그리고 2026년에 임기가 네. 끝나거든요. 서울시장 끝나고 2027년에 대선에 가면은 서울시장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뭐 아까 전에 오세훈, 뭐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이 다 겉으로는 명분이 없어요. 김성환 평론가 얘기했듯이 명분이 없지만은 서울시장 나가는 거 다 재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되기만 하면은 플랜이 너무 좋아요. 좋네요. 그러면. 추대해달라는 거라니까요. 추대해달라는 네. 거예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져서는 안 되는 선거인데요. 네. 왜냐하면은 내년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고 쳐요. 예. 그럼 부동산 정책 서울시가 협조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부동산 정책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막 뒤집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정권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민주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길 수 있는 선거를 할 거다 이런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난번 총선 때 국민의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은 이기는 위한 선거가 아니라 명분을 중시하는 선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들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명분을 더 중시하면서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친이 빼고 누구 빼고 빼다가 이상한 후보들 막 내보내고 후보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네. 졌다는 평가도 나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후보들을 갖다 놓고 좀 더 거물이어야 해. 그러면서 어거지로 구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겠지만 민주당은 확실한 전략을 갖고 이길 수 있는 사람한테 그냥 올인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내 결속령이나 이런 것들로 볼 때 국민의힘에서 못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능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뼈 아프게 보냈던 10년 가까운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뼈 아프게 보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10년 단위라고 이렇게 정권이 교체된다고 정권 얘기하는 교체 거예요. 순환 주기가. 그러니까 당내 의견도 지금 하나로 모으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그런 측면들도 우리 같이 봐줘야 된다. 자, 그럼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야권에서는 누가 나오면 가장 좋을까요? 다 한번 여쭤보죠.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승민이 제일 좋다. 임 시장원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도 이제 후보 경쟁력만 봤을 때는 유승민 전 유승민 의원이 좋다. 가장 높을 것 그럼 같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누구나 만만할까? 안 나온다니까요. 누가 나올 것이다. 안 나온다. 그럼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지금 누가 나오는 게 좋을지도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후보가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없다. 예. 예. 김준일 기자 한번 짚어주시죠.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호감도가 매우 중요하다. 네. 비호감도가 낮은 분인데 비호감도 조사를 예전에 해보면은 안철수 대표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요. 네. 예전 조사에 따르면은. 네, 말씀하셨듯이 유승민 전 의원이 비호감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매우 지금 낮아요. 세 분 다 예, 유승민이고 유승민 안 나온다. 유승민 나오면 되게 불안해요. 나경원 의원도 전 의원도 비호감도가 너무 너무 높아요. 높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희망 22 예, 22. 그, 예, 22.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몸풀기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전 유승민 전 의원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해요. 아, 그동안에 당내에서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 때문에 당내에서 주목을 제대로 못 받고 당내 세력도 못 키웠어요. 네.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도 당내 지원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전 남아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을 때 먼저 뛰어들어서 먼저 움직여야 선점하는 건데 유승민 전 의원은 항상 뒤늦게 뛰어들어서 어중간한 스탠스를 잡고 대선에 출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후보가 안 보일 때 내가 지금부터 확실하게, 빨리! 빨리 뛰어들어서 확실하게 존재감을 보여가면서 네. 그러면서 차라리 서울시장 선거할 때 적극적으로 유세해가지고 만약에 후보 당선시켰다. 그럼 유승민 의원 공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대선으로 가는 전략을 전 짜고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여권에는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어볼게요. 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박주민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주민 의원 기분 나쁘겠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자주 보아요. 몇 번 출연도 했는데. 아, 그래요? 여기에. 박주민 의원 등 뭐 어떤 분이 나오더라도 야권에 유리합니다.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개소식에서 이제 세미나가 포럼 같은 거 했었는데 거기서 주로 경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큰 담론으로 가져가시려는 의도가 보였어요. 네. 만약에 서울시장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부동산 이야기도 했을 텐데 부동산 이야기보다는 경제 더 크게. 더 큰 이야기, 큰 담론으로 가져가시려는 욕심이 좀 보이더라고요. 개소식 때요? 네.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거의 90%를 얘기했어요. 특히 아, 경제 서울 얘기하면서? 부동산 문제. 어. 그 나라 뭐 문재인 정권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 10% 얘기했고요. 어.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기자들이 아니 서울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어? 대선 후보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그래서 오해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들 오해를 하는 건가요? 근데 그 부동산 얘기한 거는 기사에 안 나던데. 네. 경제 얘기만 나오던데. 아니 근데 뭐 다 크게 쓰진 않았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여권에서 또 안 좋은 곳이 있어요. 부산. 아직 후보군이 뭐 명확하지 않거든요. 여권에는 좀 제대로 된 좀 부산시장 후보가 좀 있나요 지금? 지금 뭐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김영춘, 김영춘 예, 전 의원하고 전 의원? 그리고 네. 청년 뭐 정치인으로서 김혜영 김혜영 전 전 의원 의원? 정도가 유력하게 거론되던데 아예 네. 그냥 의외 인물을 과감하게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야당은요? 뭐, 야당은 뭐 주서 섬기기가 너무 많은데요. 일단 뭐 빠르게 얘기하면 이진복, 유재경, 이현준, 박민지, 유기준, 서병수, 장재원, 박형준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쭉쭉 나오네요. 예, 쭉 나오는데요. 네. 예. 후보 10만 대군이네. 예. 예, 뭐 유력하다라고 보는 거죠. 야권에서 유력하다라고 보는 건데 이 중에서 좀 많이 서병수 의원이 조금 네. 많이 좀 앞서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도 조금 주목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판세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까? 야권에 유리하죠. 네. 어차피 텃밭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거돈 시장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네. 다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당에서 아무리 가덕도 신공항 공약 문제를 들고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민심은 한 번쯤은 정부 여당을 견제해보자라는 심정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야당의 네. 야당의 부산시장 후보가 자격 요건이 있어요. 뭐가 있죠? 제일 큰 자격 요건은 뭐냐면요. 부산 사람? 아니. 그 지난 총선 때 네. 출마를 했거나 아하. 해서 떨어졌거나 아하. 뭐 현역이 됐거나 그런 분들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박형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 그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 나오시려면 배지를 다시 반납을 하고 출마해야 되잖아요. 못 나오네 그러면. 그러면은 다음번 그 해운대구 예. 다시 국회의원 뽑아야 되잖아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논리라면 그 지역에 본인들 후보 공천 못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은 좀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부산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럼 장재현도 안 되고 이현준 나왔으니까 안 되고 서병수 안 되고.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고 지금 다코스로 오르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기재부 출신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도 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 예결수석 전문위원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차라리 어떻겠냐라는 어차피 좀 정치인이 이기는 아니고. 선거니까 좀 신인으로 좀 다크호스 같은 분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부산시장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그래서 쪽 민주당은 네. 뭐 김영춘 의원 쪽으로 자꾸 기울어 가는 기울어 거 가고 아닌가. 있죠. 예. 뭐 사람이 많이 없어요. 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야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당내 경선을 거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네. 같고요. 당내 경선에서 얼마나 비호감 갖고 있는 인물을 떨어뜨릴 것이냐 이게 아. 오히려 더 큰 관심사가 아닌가. 교감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근데 그 저는 민주당에서 PK 민식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가덕도 신공항 이렇게 가면 우리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한 번만 더 밀어주십시오. 뭐 이런 선거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서 가덕도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선거 프레임 절대 짜면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심판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산 그 시민들의 민도를 그렇게 낮게 보면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과거에도 야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그렇죠. 하는 게 PK 민심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비판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하나만 주면 우리는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펴주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 하나를 제가 좀 짚어보고 싶어요. 금태섭 전 의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시민 후보로 국민의힘, 뭐 야당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능성 있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문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본인 좀 나오려고 하는 아니 왜냐면요 그러는데 금태섭 의원이 우리가 인정을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민주당이라는 여당 안에서 쓴소리하고 뭐 이성적인 소리하고 비판하니까 와 금태섭 와짱 이랬는데 금태섭 의원이 지금 탈당해서 나왔잖아요. 나왔죠. 나와서 어디에다 그런 얘기를 할 거냐고. 아. 그리고 본인이 서울시장 깜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닌 것 같고 그냥 쓴소리 몇 번 했다고 그래서 야권의 후보 군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한국 정치권의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번에 선거,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6.1% 지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나왔어요. 적은 순위가 아니고요. 적합도가. 이미 네. 순위로 따지면 5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고 시민 후보로 혈혈단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야권 분열이 있잖아요. 그럼 네. 2011년에 기억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박원순 네. 그리고 저기 박영선 그리고 민주노동당까지 해가지고 3자가 여론조사도 하고 뭐 TV 토론 뭐 이것도 하고 그래서 패널 조사도 하고 그래서 박원순 후보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태섭 후보는 그거를 이제 크게 꿈꾸는 거죠. 그 시민 그러니까 후보를? 그 시민 후보로 그래서 네. 어쨌든 이쪽에서 국민의힘에서 나와서 누가 됐다라고 하면은 일대일로 또 야권 통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꿈꾸고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네. 직설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돼요? 예, 직설적으로 말씀 주세요. 꿈 깨라. 알겠습니다. 네. 금태섭 의원은 저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뭐 철새라고 하는 이미지도 있는데다가 금태섭 의원이 금수저라고 하는 이미지도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민주당 탈당이라는 거 결국 서울시장 나가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보면 연결되는 그렇잖아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선거 정도 이렇게 판이 큰 선거가 이루어지려면은 확실하게 자기 지지층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당선되는 건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시민 후보로 나온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적극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금태섭 전 의원은 누구 지원 받습니까? 보수 쪽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국민의힘은 후보 내지 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선 포기합니까? 그게 안 돼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맞지가 돼요. 않다? 그러니까 네. 금태섭 전 의원은 나름의 멋진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를 쫙 꽃가마 태워줄 것 같지만 착각하시는 거다. 저도 뭐 그 정도에서 두 분 다 오늘 정도로 공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꿈깨라가 딱 떨어지는. 근데 김수환 상황이네. 평론가님께서 특정 네. 인물에 대해서 저렇게 심하게 얘기한 건 처음 봤어요. 심한 건 본인이 더 심했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네네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좀 정리하는 좀 말이기도 할 텐데 양측의 이 여당 야당의 건네는 필승 전략, 이 재보궐 선거의 필승 전략. 이거는 재보궐 선거의 승패는 뭐뭐에 달렸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아 인물이다. 인물이다. 공천 잘해라. 인물이 그렇게 공천 말씀드리고 잘해라. 싶어요. 아, 이건 저도 공감이 됩니다. 우리 김상평 평론가님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이게 미래냐 과거냐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민주당이 어떤 프레임을 짤 것이냐 네. 그리고 당내에서 잡음 없이 어떻게 후보를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네. 차기 대선까지 연결하는 선거판의 구도를 그리느냐 아,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집권 여당에 있어서 민주당은 좀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재보궐 생각합니다. 선거의 승패는 겸손에 네. 달렸다. 저는 박지원 앵커님이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방송 많이 중립입니다.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뭐가 중요한지 음. 진짜 궁금해서. 국민에게 달렸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마하시나요? 시민과 부산 시민과 서울 시민에게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준일 기자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아까 전에 좀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비호감도에 달렸다라고 좀 봐요. 비호감도.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서울은 특히 5.5 대 4.5로 민주당이 앞섰는데 그 우위가 많이 희석됐어요. 네. 지금 뭐 약간 정권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약간의 기류가 오면서 거의 반반 싸움인데 이럴 때는
비호감도가 낮은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임시 장관도 네. 한번 뭐 어떻게 보면 선거를 네. 하는 입장이잖아요. 아, 예. 저는 뭐 이제 경기도민이라서 경기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에 뭐 참여는 못하겠지만 네. 과거에 서울 시민일 때는 또 투표에 참여했었으니까 이게 누구도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생긴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책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측이 다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평소에 쌓아온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저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정치 인생을 보고 아마 시민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그동안의 정치 인생의 꽈락이 좀 없어야 된다. 꽈락이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물을 또 지적을 하셨네요. 자, 보궐선거 이제 막을 올렸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국민들 또 시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야 재보궐선거 뭐 1승 1패가 될 수도 있고요. 2승, 한쪽은 2패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게 결과에 따라서 대선 판도는 물론 지금 인물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낙연 대표라든지 뭐 여러 인물들 사활이 걸린 인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 김종인 위원장은 만약에 2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냥 집에 가면 집에 되죠. 가셔야 되죠, 그렇죠. 임기도 끝나니까 집에 가시면 되고요. 1승 1패하면요. 김종인 위원장 얘기 안 하고 저 이낙연 대표 얘기하면 안 돼요? 뭐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1승 1패 해도 그냥 집에 가시면 되고요. 서울은 이기고 부산 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역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역이 지금 다 유리하다고 다 먹어야 생각하기 때문에 되는데. 1승 1패도 김종인 위원장이 잘못했다라고 할 거고 아하. 2승을 하게 되면 2승을 해야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한테 다음번 대선 때까지 맡겨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쭉 가라.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대권 후보가 아니니까. 네. 자, 이낙연 대표는 한번 물어볼까? 이낙연 대표도 2승을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상? 그렇죠. 이낙연 대표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선거 책임론에서 살짝 비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대표 임기가 그냥 이미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3월에 끝나기 때문에 과연 그 선거에 물론 후보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책임을 져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선거 결과까지 완벽하게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그런 여론까지 과연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고요. 네. 그 결국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번 대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선거만 아니라도 확실하게 승리하고 서울시장 넘어가야 무조건 된다. 이기고 시작해야 네, 된다. 무조건 이기고 가야 된다. 아. 물론 이제 부산시장도 당연히 이겨야죠. 예. 부산시장 뭐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기반이기도 하고 네. 고향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부산 경남도 질 수 없는 선거다. 그러니까 뭐 그게 가덕도에 연결되는 지점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대표죠. 죄송합니다. 대표는 어떡할까요? 그거 얘기하는 저 이낙연 대표 얘기하면 안 돼요? 해봐요.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청개구리시네요. 네. 아니 안철수 대표에게도 별 이낙연 영향이 대표 얘기해 없어요. 주세요. 그러니까 이낙연 네. 대표가 두 군데 다 지면은요 2패 당하면 대선 후보로서 몰락해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 제가 좋은 일만 이걸- 시켜준 거다라고 아. 생각이 들고 만약 1승 1패 지역이랑 상관없이 예, 1승 1패다? 1패면 예. 그냥 대권 후보로서의 자격은 갖추었다. 쭉 간다. 예,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자격만 갖췄다. 그냥 갖췄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들고 2승을 하게 되면 2승을. 탄탄대로겠죠. 특히 부산에서 이겼다라는 이겼다? 거는요. 와 호남 후보로서 어허. 영남 지역에도 경쟁력이 있구나. 아. 차기 대선 후보 호남 후보로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구나라는 친문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들어보면 되게 논리적인데 제가 왜 안 들으려고 그랬죠? 이게 딱 맞는 말. 되게 논리적이에요. 네, 제가 왜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비판할까 봐 제가 걱정돼서 아, 그랬는데. 예. 저는 이제 분석을 한번 예, 딱 해드리고 분석이 싶어서 딱 맞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야권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랬던 거. 갑자기 결론은 갑자기 2승 한다 야권이. 야권이 2승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죠. 아니 해야죠. 왜냐하면은 견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번 대선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쯤은 국민들이 좀 화나 있는 그러한 심정을 좀 선거라는 거를 통해서. 근데 말씀대로 비호감이 있는 인물이 나온다 그러면 쉽지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가장 저는 선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호감도보다는 비호감도 비호감도 안 찍어야 해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입니다. 상대를 네. 증오해서 이쪽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증오해서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도 그렇죠. 네. 트럼프 바이든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3월달에 임기가 마치긴 하는데 이미 여권 내부에서는 이미 선대위원장을 맡을 텐데 그러면 공백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선거까지 맞는 걸로 뭐 당원을 바꾸진 않더라도 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데미지가 저도 좀 장성철 소장님하고 마찬가지인데 다지면은 데미지가 매우 클 것이다. 둘 다. 둘 다 지면 서울 부산 네. 다 지면은 아하. 매우 서울만 가져오면은
사실 뭐 큰 괜찮다. 문제는 없을 것이다. 괜찮다. 저는 근데 서울시장은 정말로 내주면은 굉장히 여당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한테도 좀 치명적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마칠까요? 또뭐 할 얘기는 많지만 자꾸 제 편 안 윤 총장을 들어서 얘기할까? 누구? 아니, 총장? 제가 참고삼아 얘기하지만 지난번 총선 때 네. 장성철 수장하고 서로 내기할까 막 이러면서 어떤 누가 거였죠? 이길지 아 선거. 제 예측은 항상 틀렸고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예측이 다 맞았습니다. 아 근데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 이제 저쪽 저쪽이 죄송합니다. 중립이라고요. 중립이라고요. 저쪽은 뭐야?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거기서 제 가장 근사치 갔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많이 틀렸어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선거에 이쪽 저쪽은 아닙니다. 4대 변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 변수를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네. 황교안 대표 리스크라는 변수를 그때 엄청났어요. 체크를 못해가지고 비호감의 화신. 네. 엄청나서 비호감 얘기가 딱 그때부터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비호감 주자가 나간다면 부산, 서울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낙연 대표가 책임진 문제. 그렇게 뽑히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도 다 뭐 변수에 두고 극복해야 될 문제죠. 그러니까 다 책임지게 될 겁니다. 어찌됐든 승리든 패배든. 둘 다 책임질 것이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죠, 이제. 네. 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OBS